그 다음날 해오라기를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탐욕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탐욕이 생겼을 때의 마음, 그것을 제가 기심이라고 썼습니다. 기심이라는 말은 이 기계 기자인데 어떤 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생각을 기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부의 마음이 해오라기를 이용해서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생각, 즉 기심을 가졌을 때와 기심을 가지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심을 가지지 않았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이 시인의 마음입니다. 아까 우리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처남이 예식장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좀 보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기심인 거예요. 그 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문학적인, 그러니까 시인이냐 아니냐, 소설가냐 아니냐, 그 차이죠. 저는 기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서 소설가나 시인이 된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심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렇죠. 여러분들 그 기심을 가졌을 때의 마음과 안 가졌을 때의 마음은 동전하고 똑같아요. 한 면은 기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 면은 기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전을 뒤집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17년 살다가 서울을 버리고 고향 쪽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바닷가로 내려왔어요. 저를 태어나게 해준 게 제가 섬에서 나오고 자랐는데, 그래서 저는 그 흔히 섬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섬 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훨씬 더 생명력이 왕성한 사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부를 때는 섬놈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 네 가지 책을 사서라고 그러죠. 사서. 시경, 서경, 역경, 그래서 주역을 역경이라고 합니다. 시경, 서경, 역경을 삼경이라고 그래요. 사서, 삼경. 그래서 사서를 공부하는 유학자들은 굉장히 엄격해요. 말하자면 능수능가이라 아무튼 아주 엄격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엄격한 삶을 사는데 그 엄격한 삶을 사는 유학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만들어줄 것인가, 그걸 고심하던 끝에 시경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한 거예요. 공자님이. 그럼 시경은 어떤 책인가? 시경은 공자가 살던 그 당시에 중국에 퍼져 있던 수없이 많은 민요들을 집대성해 놓은 책이 시경이에요. 시경은 공자님이 저술한 거야. 저술한 시를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상에 떠돌던 민요를 집대성에 해놓은 책이 시경이라니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민요 같은 거, 민요. 그러면 도라지 타령이라든지 천안삼거리라든지 이런 민요들이 있죠. 그 민요를 집대성에 해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양새는 똑같은가 봐요. 시경을 읽어보면요, 여기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있어서 내가 더 진한 얘기는 하지 못하겠는데 굉장히 음란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섹시한 얘기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섹시한 노래들이. 서로 남녀간에,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들이 악학개범이나 악장가사 공부를 했을 거예요. 오전에 공부했죠. 악장가사, 악학개범 공부 안 했어요? 공문학, 국어에서. 그 책들은 고려 때 불려진 노래를 집대성하면서 남녀 상렬 지사들은 전부 다 빼버렸어요. 남녀간에 서로 에로틱한 음란한 그런 얘기는 전부 다 빼버리고 그렇지 않은 노래만 실은 것들이 악장가사나 악학개범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시경에는 그런 걸 상관없이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시경에 실린 민요에는 백성들의 순수한 정서가 그대로 실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엄숙하고 아주 규범 있게 세상살이를 하는, 엄격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필독서로 시경을 읽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민요를 예로 들어서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생략을 하고, 실은 무엇인가, 시경에 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무사라고 했어요. 제가 크게 씁니다. 이게 삿되다. 삿됨이 없는 생각. 말하자면 사기성이 없는 생각이 시다, 그런 얘기예요. 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무사라고 했어요.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전부 다 사기꾼에 관계된 얘기들만 있더라고요. 무슨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서 사기를 쳐먹고 살까, 그 연구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보면 정치인들도 어떻게 하면 수없이 많은 돈을 끌어모으고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들. 세상은 전부 다 이렇게 삿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삿됨이 없는 생각이 시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하고, 이건 공자님이 한 말이고, 이것은 장자는 장자. 노자 장자 있죠? 장자에 나오는 기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한 말이나 공자가 한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짐작하겠죠? 그래서 시경을 일으키고 그랬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념적인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념적 얘기하면 딱딱하게 하고 저도 답답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귀신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관념어예요. 가령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기심이란 말을 했죠. 그 이야기가 흔히 요즘 패러다임이라고 그렇게 하부구조, 우리 패러다임이란 말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부구조라고 그러는데요. 관념어가 가령 고독하다, 저 아이는 매우 고독하다 그러면 이 관념어예요. 이 관념어. 관념어인데 저 아이는 매우 고독하다 하는 관념어인데 이것을 하부 구조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아이가 학교에 이렇게 보면 꼭 혼자 다녀. 점심 때도 꼭 혼자 앉아서 도시락을 이렇게 열어놓고 한 숟갈 먹고 덮고 또 한 숟갈 먹고 덮고 옆에 아이하고 이야기도 잘 하지 않고 청소 시간에도 청소할 때 꼭 혼자서 해. 집에 돌아갈 때도 꼭 혼자 간다. 이제 금방 이 얘기한 이 몇 가지 하부 구조 있죠. 그 아이에 대한 하부 구조.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이 고독하다는 관념어가 선뜻 이해가 되죠. 소설가는 늘 하부 구조를 이야기해 줘서 독자로 하여금 관념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설, 비평가들은 고독하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데 소설가들은 고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부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패러다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야기를 또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또 낚시를 가는 이야기. 제가 지금 저보고 혼자서 시골에서 어떻게 외로워서 사느냐고 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깨비하고 삽니다. 어떤 도깨비냐? 사람마다 그림자를 가지고 있죠. 그림자.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도깨비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따라와 있습니다. 도깨비가 나한테 충고도 하고 일일이 관여하고 간섭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깨비하고 아주 친하게 살거든요. 그 도깨비라는 놈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말로서 당하지요. 그러면 나보고 비굴한 놈아 왜 대꾸를 못해? 그리고 이야기를 해서 도깨비 말 듣고 내가 대꾸를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상당히 좀 바보 같은 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도깨비 때문에 자존심을 지키고 그래요. 그 도깨비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먼 할아버지가 옛날 옛적에 밤낚시질을 가졌어요. 그때는 줄낚시질을 하죠. 낚시에다가 미끼를 꿰서 탁 던지면 고기가 탁 물어요. 톡톡 끌어올려서 고기를 잡아서 부럭에다 담고 또 이제 미끼를 꿰서 던지면 고기가 물면 또 끌어당겨서 담고 이런 식으로 낚시질을 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야 말고 고기가 입질을 굉장히 잘해요. 막 던지면 무는 거거든요. 그래서 끌어올려서 고기를
넣기가 바쁘게 입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기를 끌어올려 잡았던지 옆구리가 아팠어요. 기지개를 좀 켜고 아이고 고기 이 정도 잡았으면 부럭에 가득 찼겠지 하고 고기 부럭을 넘겨다 보니까 고기가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까지 잡아넣은 고기가 어디로 다 간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어요. 캄캄한 밤에. 그랬더니 뱃머리에서 도깨비가 히히히 하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웃음을 듣는 순간에 할아버지가 깨달았어요. 이때까지 내가 저놈한테 우롱을 당했다. 어떻게 우롱당했느냐 하면은 첫 번째 한 마리는 물론 잡아 올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낚시를 던지면은 도깨비 팔을 한없이 뻗을수록 길다고 그러죠. 다리도 길고. 그 부럭에 있는 고기를 슬쩍 가져다가 물속에 낚시에다가 꿰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가 물었다고 생각하고 끌어올려서 담아놓고 또 던지면은 그때 도깨비가 또 그놈을 가져다가 꿰고 그렇게 하기를 한 98번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쯤 잡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롱당하는 것이 하도 화가 나서 도깨비한테 달려갔어요. 너 이 자식 나한테 죽어봐라. 옛날에는 도깨비하고 씨름도 하고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도깨비가 물로 턱 내려서면서 뭐라 하냐면 너무 화내지 마라. 그동안 행복했지 않느냐. 한 마리나 99마리나 그것이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도깨비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그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주제 파악을 이미 다 하셨죠? 그 주제는 어떤 말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한 마리나 99마리나 그것이 그것이니라 하는 말에 주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얘기를 쭉 끌고 가다가 살짝 뒤집어 놓는 것을 소설에서는 반전이라고 합니다. 반전. 꽁트처럼 이렇게 반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시에서는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 시에서는 역설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패러독스를 어원 분석을 해보면은 파라하고 독사하고 나눕니다. 파라하고 독사하고 나눠요. 독사란 말이죠, 말. 파라란 말은 뛰어넘는다, 초월한다. 초월한다. 말을 초월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한 마리나 99마리나 그것이 그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초월해서 이 말을 초월하면 어떤 진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한 마리나 99마리나 그것이 그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뛰어넘어서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교의 원각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을 보라면 달을 보지 왜 손가락은 보느냐. 달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죠. 그럼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은 보느냐. 그러니까 여기 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이 말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해요. 달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원각경에서 가리키는 말해주는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고 하는 진리를 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학적인 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유머 감각이 없어요.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손가락만 볼 줄 알지 달을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문학적인 감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달을 볼 줄 아는, 역사를 이해할 줄 아는, 반전을 이해할 줄 아는 유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 감각이 문학적인 감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농담하지 마십시오. 농담하면은 농담 속에 진리도 담겨 있고 우리들을 유쾌하게 해주는 어떤 열쇠도 담겨 있고 그렇죠. 그런데 분위기를 좀 바꿔놓으려고 농담을 했는데 오해를 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친구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뺨 맞거든요. 농담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달을 보라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손가락만 보는 사람들. 자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문학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진리를 볼 줄 아는 그런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한 가지 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재밌지요? 네. 저는 이야기밖에 할 줄 몰라요. 이 이야기도 누구한테서 들었냐 하면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동화 한 편도 읽지 못했어요. 동화 한 편도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키가 얼마나 작았냐면 150cm가 미처 못 될 정도 키가 작았어요. 그런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낳으니까 병치레만 하고 키도 작고 그러니까 너는 농사 지어먹지도 못하고 장사도 못해먹겠고 글이나 풀어먹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서당회를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서당에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서삼경 공부하고 나중에 20살 전후에 해서 사서삼경을 다 읽고 그리고 20살 넘어서는 훈도 마을에 서당 훈장질을 하러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하고 만나서 우리 아버지를 낳으셨는데 아버지가 작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작으니까 할머니도 작은 할머니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왜소하죠. 아버지도 왜소하니까 이제 우리 증조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큰일 났어요. 종씨 집안이에요. 씨가 작은 집안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농사도 못 짓고 그러니까. 그래서 키 큰 집안에서 며느리를 얻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를 장가를 보냈는데 키 큰 집안에서 며느리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씨 느리기 작전을 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동네에 김씨 집안인데 키가 아주 장대처럼 크고 씨름판에 나가면은 황소도 끌어오고 그런 집안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
16살 때 우리 아버지를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얼마나 미혹했는지 버선 기울 줄도 모르고 길쌈도 할 줄 모르고 아무튼 빨래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핫바지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할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 빨래감이 생기면은 같은 동네가 친정이 있으니까 친정 집으로 가서 하루 종일 내에 있다가 해가지고 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신부 방위를 들어가지 않고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덕도라는 섬에 동학 그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그래갖고 동학 후손 가운데 김재계 선생이라고 그분이 천도교 총무부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교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내려와서 사립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덕도 안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1925년 그 무렵이면 수피아 광주에는 수피아 학원이 생겼고 서울에는 이화여고라든지 이화학당이라든지 국문학당 이런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졌던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양학교라고 하는 2년제 학교를 섬 안에다가 설립했는데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한문하고 이제 일본어를 가르치는 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 가운데 그 또록또록한 이제 처녀가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 처녀가 우리 아버지가 생각하기로 욕심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혼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선생 봉급을 받아가지고 쌀 50가마니 값을 만들어가지고 통사쟁을 해서 친구들이랑 몰려가서 통사쟁을 해서 이혼하고 그 또록또록한 처녀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것이 접니다. 그런데 제가 철이 들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하고 살았으면 너 같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야. 그것이 그 아버지의 두 번 결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할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할아버지 품에서 하는데 일찍이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호라비로 할아버지가 사셨어요. 그랬는데 그 사랑방에서 훈두를 하시다가 사랑방에서 동네 아이들을 이렇게 낮에는 가르치고 밤이면은 나도 한번 배우면서 그러고 살았는데 그때는 여인숙도 여관도 없어요. 그 가령 지필목 장수라든지 사주쟁이라든지 무슨 그런 사람들, 동네 무슨 채장사들, 통 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오면은 잠잘 자리가 없으니까 그 할아버지 방에서 기숙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는 먼저 이야기 한 자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얘기를 잘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들으러 많이 오셨어요.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그 손님으로 온 나그네로 온 사람 있죠.
나그네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야기를 지어서라도 해야 돼. 안 그러면 쫓아냅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호랑이 이야기도 잘하시죠. 도깨비 이야기도 잘하시죠. 과거 보러 가다가 처녀하고 하룻밤 그 밤을 새우고 나서 깨보니까 어느 무덤 옆에서 자고 있었다는 귀신 이야기. 귀신하고 잠자는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제 금방 제가 도깨비 이야기한 것도 우리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해준 이야기가 동화처럼 저를 문학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욕심이 전혀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랬었죠.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저희 뿌리가 제가 도깨비하고 함께 산다고 그랬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이야기 속에 나오는 도깨비하고 함께 산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럼 이야기 또 하나 해줄게요. 네. 전에 어떤 젊은 스님이 산속 옹달샘에서 산속 암자에서 수도를 하다가 밤에 차를 마시고 싶었어요. 근데 다 밖에 달이 훤합니다. 그래서 바가지 들고 옹달샘으로 물을 기르러 갔어요. 물을 기르러 가서 옹달샘 앞에 이렇게 물을 들여다보니까 물속에가 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로 물을 탁 뜨니까 바가지에 달이 길어진 거예요. 그 순간 아까 달이 상징을 하고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질이라 그랬죠. 달을 탁 뜨는 순간 수도하는 스님의 머릿속에 탁 날아와 꽂히는 기막힌 깨달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야, 내가 달을 길었다. 그 순간에 이때까지 그 수도하면서 풀려고 애썼던 그 매듭이 탁 풀어질 수 있는 기미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가슴 속이 환해졌어요. 박하사탕을 먹은 것처럼. 그래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 바가지에 담긴 달을 가지고 암자로 달려왔어요. 암자에는 큰 스님이 잠자리에 들어 계십니다. 암자 앞에 와서 큰 스님, 큰 스님 그러고 불렀어요. 웬일이냐? 저 달을 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돌아와라. 달을 가지고 암자 안으로 큰 스님 앞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달이 없어졌어요. 달이 없어지는 순간 아까 그 젊은 스님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기막힌 어떤 깨달음이 빌미가 될 수 있는 어떤 가닥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머릿속은 다시 백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퍽퍽 울었어요. 그냥 우니까 큰 스님은 벌써 알아채고 이놈아 울지 마라. 그래도 계속 우는 거예요. 울지 마라. 그러면서 이놈아 원래 없었던 거다.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면서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제 이 얘기도 그 끝이에요. 원래 없었던 거라. 이것을 원현지성이라고 합니다. 본래의 성정이다 그 말이에요. 본현지성. 본래 가지고 있던 성정.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옷을 껴입고 있죠. 내이 입고 위에 옷 입고 이렇게 껴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어날 때는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응아하고 울었는데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깨어나면서 오빠가 있어. 안 그러면 누님이 있어. 그래서 누님이나 오빠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다툽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성들도 있고 남들도 있는데 태어나 있는데 점차 철이 들면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서로 싸웁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미워하고 때리고 싸우기도 하고 머리끄댕이 끄집고. 그런데 좀 더 크니까 옆집 친구들하고 장난감 가지고 또 싸우는 거죠. 한 대 쥐어박아서 하고 내가 얻어맞았으니까 때려야지 복수하고 이런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탐욕이 생겨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다 생겨나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아주 복잡하거든요. 이 원래 없었던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냐면 여러분들의 학생들의 경우 어머니나 아버지들은 자기 딸이나 아들의 학교 성적이 이렇게 돼서 서울대학교 간다든지 고대 간다든지 연대 간다든지 이런 상상, 수능 시험에 미치지 못했을 때 화나고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꾸중을 듣는 것이 어머니 속에 들어있는 원래 없었던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의 환상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를 또 들려줄게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 때인데 그때는 금호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의 형제들이 아주 운원 좋게 잘 살았던가 봐요. 근데 어느 날 금호그룹 기획실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나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좀 길게 해야 되니까 어디 식당으로 갑시다. 그래갖고 일식집으로 가서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기획실장 말이 뭐라고 하냐면 박인천 선생이 돌아가신 지 9년째라고 합니다. 9년째인데 명년이 10주년인데 전기를 한 편 써야겠는데 선생님께서 집필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박인천 선생의 젊어서의 일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사업을 하기 전에 경찰에 한 3년 못 남았대요. 근데 그 일제 때죠. 그것이 어떤 뭔가 경찰이냐면 고등계였다고 해요.
고등계면 독립운동 한 사람들 잡아들이고 가는 그런 경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거 봐요. 그것이 나 이렇게 일에 몸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그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 분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전기를 쓰는 사람은 그 부분도 미화시켜서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랬는데 저쪽에서 그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전기 한 권의 책을 쓰려면은 원고지 약 한 1000장 정도를 써야 되는데 그 한 장당 10만 원씩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돈으로. 그럼 1억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직원들이 그 그룹 직원들이 한 10만 명 되니까 한 10만 권을 떼어서 나눠주고 그 인세를 나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억이잖아요. 그리고 또 신문 광고를 대대적으로 해서 책을 팔게 되면 팔리는 인세를 나한테 다 주겠다. 그래서 5만 부가 팔리면은 5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고 10만 부가 팔리면은 1억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전부 다 3억이에요.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때 돈으로 3억이면. 또 하나의 더 큰 조건을 내세우는데 제가 3남매 자식이 있습니다. 그때 둘이 대학교 다니고 하나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세 아이를 전부 다 그룹에서 특채를 하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다만 그런 소설 아닌 글을 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한수근이라는 이 이름은 내가 혼자 이름이 아니고 이때까지 우리 가난한 아내가 열심히 나를 도와줘서 깨끗하게 가꾼 이름인데 우리 아내의 허락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자식들도 나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자식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 가족에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 내일 아침에 통보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주 기분 좋게 취해서 가서 나는 그 이튿날 아침에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내가 그 안건을 내놓으면 아이고 어서 하십시오 그러고 무사히 통과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 조건을 제시하니까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이때까지 그런 돈 아니었어도 잘 살아왔어요. 나는 실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뭐라 하냐면은 야, 특채 그런 거 싫습니다. 특채 안 해도 나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럼 투표가 둘이나 나왔잖아요. 이 딸이 또 뭐라 하냐면 3억을 지금 받고 그 일을 하고 나서 30억어치 후회를 하신 거 어쩌랍니까? 저도 반대입니다. 우리 아들은, 그러니까 그 막내 아들, 고등학생은 기권. 1대3으로 부결이 됐어요. 그랬는데, 어쩔 수 없죠. 부결됐는데, 그래서 그 기획실장한테 통보를 했죠. 어떤 일로 하고, 나 아니어도 글 쓸 사람이 많이 있을 거다. 또 나중에 결국은 내가 안 한다고 했지만 누군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소설이 잘 안 써지거나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면 그 3억이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우리 만만한 아내한테 빌어먹을 예편내가 그 3억 가졌으면 지금도 30년 전이니까 3억 거기다 투자했으면 지금 한 30억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늘 잘못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그 3억이 생각이 나서 투정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이 잘 안 되거나 이렇게 그러면 마음이 살아나잖아요. 3억도 생각나고. 그래서 그 위에 도선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가서 어떤 스님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그 스님 방에 들어갔더니 그 스님들은 마음 다 비우고 산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스님 방에 갔더니 이 말이 써져 있더라고요. 작아서 안 보이죠? 방아착이라고 썼습니다. 방. 노을방자. 집착이라고 해서 착자. 집착으로부터 노연한다. 집착을 내려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3억이라고 하는 집착. 원래 없던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노연해야 내가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그 집착하고 있는 한 말라요.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그런데 그 집착을 놔버리는 연습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몸도 안 아프고, 그래서 서울살이를 제가 그만두고 이 바닷가로 내려왔는데, 저하고 같이 사는 도깨비라는 놈이 자꾸 바닷가로 가자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서울에서 살 때는 속도감이 굉장히 몸에 해롭습니다. 속도감이 해로워요. 신경질적이고 짜증나고. 그래가지고 서울 살 때는 제가 몸무게가 이렇게 172인데 몸무게가 58kg, 59kg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바닷가로 와서 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지금은 69kg 그렇게 나갑니다. 전에는 이렇게 길게 강의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길게 강의해도 지구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이 바닷가로 내려가서 살려고 자꾸 조르는 그 도깨비 덕택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봐보면 그 정치인들 참 어지럽잖아요. 사람들이 정치인들 사는 거 보면 어지러워요. 그 욕심 때문에 표 관리하는데, 그리고 기업인들한테서 돈 받아 챙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수없이 많잖아요. 우리들이 욕심을, 탐욕을, 이렇게 집착을 늘 내려놓는 그 연습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그 스님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여자가 중년 여자가 찾아왔는데 남편이 조그마한 회사를 하고 있어요. 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에서 살 때의 얘기입니다. 부산에 지점이 있어요. 거길 내려가면은 일주일도 안 오고 한 달도 안 오고 그런데요. 가봤더니 현지차가 있었어요. 근데 집안에는 재수생이 있습니다. 재수생 남자는 공부하라니까 공부는 않고
오토바이 2층 같이 이렇게 높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노란머리 들인 여자 태우고 쏵 소리 나게 댕기고 여러분 마음을 줄 데가 없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는 어디 늦게 갔다가 오고 그러면은 아들이 재수생 아들이 어디 갔다 오고 그러면은 그냥 신경질 내고 뭔가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그렇게 하고 또 남편이 들어오면 그 여자 냄새 난다고 이렇게 펼쳐버리고 그랬는데 와서 고명한 스님한테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전부 다 했어요. 그 여자가 그 스님한테 내가 이래서 폭증이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털어놓으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차를 끓여주면서 차나 한잔 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놓고 모두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다음 손님이 왔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여자가 차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고명한 스님이라고 한 스님이 어떤 꾀꼬리 같은 무슨 해결책을 줄 알았는데 차나 한잔 하십시오. 그 말이 고작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오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 고명한 스님이라는 사람이 언제 작은 여자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고명한 스님이라는 사람이 언제 재수생 아들을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그 스님한테 찾아가서 이 답답증을 풀어달라고 한 내가 멍청이다. 내가 풀지 않으면 재수생인 내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현지쳐 놓고 사는 그 남편을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집에 와서 이때까지 자기가 잘못해온 것을 펑펑 울었대요. 울고 다 털고 나서 한밤쯤 되니까 그 재수생 아들이 돌아왔어요. 따뜻한 밥을 좋아하는 그 밥을 해서 주면서 어서 밥 먹어라. 너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녀? 그러고 했더니 엄마 어디 아파? 그래 나 다 나았다. 그러면서 재수생을 했더니 그 아이가 엄마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현지차 두고 사는 남편이 오랜만에 한 번 왔는데 당신 몸이 왜 이래?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음식 챙겨주고 그러니까 또 그 남편이 아내를 새롭게 생각하고 점차 그 현지처보다는 그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점차 치유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결책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고통스러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가 원래 어려웠을 때의 이름이 시타르타입니다. 제가 사람의 맨발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시타르타의 일생을 썼었는데 시타르타가 죽어갈 때 그 제자인 아난이라는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께서 가시고 나면 우리는 누구한테 의지를 할까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섬하고 똑같다. 하나하나의 섬이다. 자기 등불 자기가 밝히고 자기 앞길을 헤쳐나가야지. 신에게도 악마에게도 의지해봐야 풀어지지 않는다. 내 길, 내가 등불을 켜고 내 길을 밝혀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문학적인 감수성을 잘 가지고 여러분들 앞길,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질문 3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유익강의를 해주신 한승훈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지혜이샘 인문학 강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는 풍성한 강좌를 지내신 후 오는 10월 1일 어떻게 사람의